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오늘도 조용조용하게 돌아왔어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구호 한번 봐볼게요. 튜머랑 노멀 브레인 티슈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렵네. 암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암. 그게 이제 튜머고 수술을 하는 건 이 암덩어리를 우리 몸에서 떼어내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암 중에는 뭐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양성은 대부분 모양이 예뻐요. 악성은 대부분 모양이 별로 안 예뻐요. 양성 같은 경우는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톡 떼어내면은 되지만 악성인 경우는 주변 조직, 정상 조직들이랑 막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경계를 잘 맞춰가지고 예쁘게 떼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도 여기까지는 암이겠다라고 구분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까지만 잘라내야겠다 하고서는 잘라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할 때 어쨌든 최대한 암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수술하는 중간에 떼어낸 조직을 이제 검사실에 보내요. 그래서 이 검사실에서 이 조직 끝에 암이 있냐 없냐 긴급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암 조직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잘라내고 암 조직이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수술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허니아색 구별이 제일 어렵습니다.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될 거예요. 안정원 쌤이 소아외과니까 허니어색이라고 나온 건 아마도 서해부탈장, 그러니까 아이들 장이 아이들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서해부탈장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장이 밀려 나올 때 어떤 막 같은 거를 이렇게 밀면서 나오는데 이 장을 싸고 있는 막을 허니어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술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은 없어서 이게 구분이 어렵군요. 1등 하면 상품이 뭔데? 회식비 200만 원. 회식비 200만 원. 와, 하긴 과 전체가 먹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뭐 과에 있는 의사들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과에 해당돼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 다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있던 소아청소년과가 송년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었는데 한 10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모이면. 그럼 2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2만 원 꼴이니까 저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뽕, 널 위해 준비했어. 오늘 그래도 좀 갈게. 응급실에서 절대 금기인 말을 하려고 해서 막은 거예요. 오늘 좀 한가하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응급실이 열려있는 시간, 특히 이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만 열려있는 밤 시간 동안에는 환자들이 가까운 응급실로 계속 찾아오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환자가 안 오기는 쉽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처럼 환자가 없더라도 아무 말도 안 했어도 한 5분 정도 안에 환자가 한 명이 올 거예요. 근데 환자 없다고 말을 하면은 자꾸 찾아오는 것 같은 괜히 그런 기분이 드니까 다들 쉬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구급대원 정태영입니다. 39세 남자 인카티에로 멘탈 들어오지. 곧 인카티에 환자 올 건데 멘탈이랑 바이탈 불안정한 것 같아. 교통사고가 쾅 하고 났을 때 인카티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친 거, 그리고 아웃카티에는 차 밖에 있는 사람이 차에 치인 거. 지금 저 사람은 가슴 쪽에 이렇게 멍들듯이 출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차 안에서 쾅 하면서 핸들 같은데 부딪힌 게 아닐까 싶은데요. 수혈을 했는데 바이탈이 안 잡히네. 그리고 복부 쪽에 흉터 크게 있던데 이전에 복부 수술 이력이 있어 보여.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했는데도 피가 많이 나서 가슴 먼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수술 정말 잘하는 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특히 뭐 가슴, 배 다 열어가지고 출혈하는 거 잡고 이러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수술이 잘 됐으니까 다행히 살았지만 만약에 병원에 뭐 흉부외과 의사가 없었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면 다른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은 특히나 더 위험한데요. 1에서 9세 사이 아이들 사망 원인 2위가 각종 교통사고예요.
1위는 이제 소아암이고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은 특히나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아우카티에이 차에 치여서 다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고 그리고 인카티에이도 제법 많은데 뭐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카시트를 꼭 써야 합니다. 카시트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아, 시온이 공부는 좀 했어? 이시온 750g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 3개월 넘게 NICU에 있는 아기인데 애니씨 괴사성 장염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일리오스토미 수술했고 체중 3kg로 늘었을 때 장루 집어넣는 수술했습니다. 오, 제법인데? 소아외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아과에서 만약 저렇게 했으면 제법인데 소리를 뭐 예의상 해줬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NEC 괴사성 장염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미숙아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750g이면 일단 뭐 많이 미숙하긴 하겠죠. 36주보다는 당연히 낮을 테고 아무튼 36주 미만인 아이들한테서 잘 생기니까 몇 주 아이인지를 얘기해 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생기는 경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아무튼 뭐 태어나자마자도 생길 수는 있어요. 장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뭐 염증이라든지 잘 모르는 이유들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기고 뭔가 염증 수치 같은 것도 올라가고 아이 상태도 안 좋아지고 배가 빵빵해지고 이런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가벼운 정도, 의심되는 정도에서는 항생제 쓰면서 아이 상태 체크해 가면서 지켜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은 수술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이 이제 썩어가는 과정에서 어디 장에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느 부분이 확 썩어가지고 죽어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을 잘라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르고 다시 이어붙여주고 소아외과에서 그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장루를 뚫었다. 그리고 수술해서 이제 장을 이어붙여놨으니까 그 장으로 뭐 똥이 지나가면 당연히 거기 염증이 생기고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장루를 뚫어서 똥이 나오는 길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수술은 잘 됐나 봐요, 이 아이는. 안 오면 바로 생글생글해요. 잘하면 오늘 30cc 정도는 느낌이긴 한데 애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 인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움직임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묘하게 사이즈들이 좀 작아요, 애들이. 아무리 봐도 인형이에요. 사이즈도 작고 애기가 움직임도 너무 없고 움직임이 없다는 게 아이가 막 난리를 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속사계로 다 감아놨으니까 가만히 있긴 하는데 어쨌든 속사계는 단단한 건 아니잖아요. 천이니까 들어 올리면 아이가 처지는 이렇게 좀 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력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인형일 겁니다. 헤파티코 제주노스토미. 네. 교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 예상 질문이었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예상 질문을 펠로우 쌤들이나 뭐 윈년차 전공의 쌤들이 알려주잖아요. 미리 뭐 환자 잘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대답을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일단 회진 돌 때 분위기가 안 좋기도 하고 윈년차의 개념이잖아요. 인턴 쌤이 있고 그 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윈년차가 혼나요. 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혼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회진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뭐 나도 기분 좋고 이 사람도 혼나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예상 질문을 알려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부는 결국 스스로 가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긴 한데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 나중에 가서는 혼자 잘 알아서 찾아서 하겠죠. 뭐가 중요한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공부하는 게 훨씬 공부하기가 쉽잖아요. 야, 나의 고등학교 직속 후배이자 응급의학과 전공 1년차 연재미 선생이 우리 병동에 어쩐 일로? 운동인데 환자 괜찮... 전형적인 드라마식 소개네요. 누가 인사를 저런 식으로 해요. 이러고 말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전 수술하고 하루에 한두 번 잠깐 5분 정도 보는 게 다였어요. 90% 이상은 우리 간호사분들 덕분입니다. 초음파 볼게요. 이 교수, 처음 봐봐야지. 교수님,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처치를 잘 해줘서 수술방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도 장 수술도 잘 할 수 있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구고즈들의 이야기가 주목받게 나왔었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좀 나오네요. 실제 병원에서도 저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선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간호사쌤들 정말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도 항상 그 감사함을 느껴요. 다른 소아들을 보는 병동이라든지 어른들 보는 병동이랑 신생아 중환자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정말 그 간호사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안정원 쌤도 얘기했듯이 의사가 가서 보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처럼 오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밥 잘 먹고 많이 커서 집에 가게 되는 그 정도 나중에 좀 아이가 건강해지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의사가 들어가서 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 다른 아이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정말 거의 엄마처럼 계속 키워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씻기는 거, 뭐 옷 갈아입히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해주고 아이 쭉 계속 키워주고 아이 상태 보다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 신생아들이 상태가 언제라도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실 간호사 쌤들이랑 신생아실을 맡고 있는 의사들이랑 그 신뢰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의사 간호사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어야지 아이들이 잘 크고 좋아진다 생각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얘기가 나왔었고 응급의학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응급의학과는 입원 환자가 사실은 거의 없죠. 응급의학과 앞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중독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거 먹고 와서 생기는 거, 독극물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환자들이 어쨌든 다 좋아지고 나서 집에 갈 때 보통 건강해져서 좋아졌을 때 고맙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 정신 없을 때 힘들 때는 누가 나 봐줬는지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응급의학과는 초기 안 좋을 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특정 과로 입원을 해서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응급실로 와서 입원을 할 정도면은 초기에 처치가 잘 돼야 되니까 응급의학과 쌤들은 중증도로 쳤을 때 정말 중증도가 높은 진짜 응급한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술기들은 웬만한 건 다 익히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도 아주 중요하죠. 영상의학과가 잘 받쳐주는 정말 튼튼한 병원이면은 환자를 진단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있던 병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빅5라고 불리는 그런 병원들 아니면 어린이 병원이 있는 그런 병원들은 영상의학과에도 소아를 전담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저희 소아청소년과 과장님이 그걸 항상 좀 아쉬워하셨어요. 아이들을 전문으로 봐주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파트별로 뭐 아이들 배 쪽이 안 좋으면 배 보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아이들 머리 쪽이 이상하면 머리 보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부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었죠. 그만큼 영상의학과도 중요한데 이제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과긴 하죠. 환자분들이랑 직접 만날 일은 더더군다나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수술할 때 병리과 수술할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암 조직돼서 보내면은 그 암 조직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그때그때 확인해주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볼 일은 거의 없는 과 중에 하나죠. 또 이런저런 과들이 많이 있어요. 해기학과도 그렇고 아까 그 탁구대회 했을 때 해기학과 다만 이게 진단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막 메인이 되는 과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서 주목받기는 힘들죠. 그런 특정한 신기한 과들이 병원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법의학과는 뭐 많이들 아실 테고 결핵과 이런 과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유일한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부부 보고 왜 아기 안 갔냐고 안 물어보는 사람. 오늘도 이렇게 끝났네요. 아마도 예고편을 봐서는 도재학 쌤네가 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걸 수 있고 그리고 비읍디귿 기욱은 비둘기
있겠고 김준환 쌤 핸드폰이니까 또 다음 주에도 힘든 얘기, 행복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러브스토리도 슬슬 끝이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무튼 재밌었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조용조용하게 찾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